안녕하십니까. 흰주대첩에서 흰을 맡고 있는 흰고입니다. 안녕하세요. 흰주대첩에서 줄을 맡고 있는 정주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오랜만이에요. 저는 그럼 대첩을 맡고 있어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본인 소개를 본인이 직접 한번 해주시죠. 그러시죠. 흰주 대첩에서 흰주 대첩이 아니죠? 흰주대첩 맞. 흰주대첩 정신 맞아요. 차리시. 대첩을 맡고 있는 김광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흰주대첩 촬영 최초로 특급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청년 정치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주제를 놓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그렇죠. 청년 정치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고 있을까? 가장 뾰족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인물은 누굴까? 생각해보니 김광진 전 의원님이 딱 떠올라서 무릎을 탁 치면서 이분을 저희가 모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무릎 탁 치신 것 같습니다. 그냥 가장 손쉽게 부를 수 있을 만한 게스트라고 생각했겠죠. 그래 전혀 그렇지. 예. 사실은 저희가 김광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과연 그렇게 전 의원을 막 그렇게 매 차례 강조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관계는 확실히 말을 해야 되니까 김광진 전 의원님을 모시고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가장 좋은 방송이 될까 저희가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거 하실래요? 저거 하실래요? 이렇게 저희가 의논을 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분이 요즘에 뉴스를 안 보셔가지고 일본의 무역 제재에 대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주 아니 그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의원님 정도 되시면 말할 수 있냐고. 늘 준비돼 있어요. 아니 언론사의 대표식이나 맡고 있는 사람이 아무튼 이분이 아무것도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청년 정치를 그냥 하자.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게 됐는데 회장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뭘 하셨어요? 갑자기 그냥 토크. 네, 저는 흰주대첩이 언제 다시 시작될까? 네. 오로지 이 생각으로 지금까지. 근황 토크는 초대 손님의 근황을 물어보는 거지 자기들끼리 근황이 어떠냐고 물어보는 이런 아니, 방송이 있네. 그러시면은 우리 흰권님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야. 뭐 저는 그냥 똑같죠. 뭐 출퇴근하고 밤에 술 마시고 별 생각 없이 살았어요. 왜 막 TV에도 나오고 막 그러더만요. 제가 TV에 나왔죠. 그 사이에 TV에도 나오셨어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 아, 유튜브 거기도 라이브에 갔다 오셨어요? 네? 잠깐 출연했는데 그런 거에 나가니까 흰주대첩 이런 게 이제 안 나오는 거야.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의원님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열심히 공무원 생활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소속의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라고 예전에 군 의문사위원회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그게 참여정부에 만들어졌다가 MB정권 들어서서 이제 없어졌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다시 10년 만에 이제 다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예전에는 의문사를 중심으로 다뤘다면 지금은 의문사뿐만 아니라 군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30대시죠? 그렇죠. 청년 정치인이라는 꼬리표를 굉장히 오래 달고 정치 활동을 해오셨잖아요. 여튼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 청년 정치인이었죠. 그리고 그렇죠. 지금도 아직 종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근데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 보면 그 꼬리표가 별로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달갑다 안 달갑다의 판단은 아닌 것 같고요. 당연히 저에게는 아마 제가 60이 되고 70이 돼도 김광진을 설명하는 하나의 수식어 중에는 청년 비례대표 출신으로 정치를 시작한 이라고 하는 것은 붙을 거기 때문에 그것을 뭐 버리고 싶다거나 이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다만 대한민국 사회에서 청년 정치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것이 어떤 의도에서 시작된 것일까, 그리고 이 자체가 정말 중요한 아젠다로서 형성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은 많이 가지고 있죠. 김광진 전 의원님하고 장하나 전 의원님 두 분이 그 19대 때 민주당의 오디션이라는 아주 당시로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형식의 오디션을 거쳐서 비례대표로 선출이 되고 국회에 들어가셨는데, 그때만 해도 민주당이 저런 식의 파격을 선보이네? 청년 정치가 좀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한 5년 정도가 지났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청년 정치가 축소되고 예전만큼도 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제 생각에는 결국 청년 정치라는 구호가 지금까지 쭉 어떤 하나의 아젠다로서 계속해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역설적으로 사실 청년들이 정치권에서 비례의 원칙에 의해서 주된 활동 무대에 올라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청년 정치가 뭘까요? 청년을 위한 정치?
정도? 사실 청년층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하기 나름이겠지만 어찌됐든 젊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아젠다를 주로 다루는 어떤 뭐 그런 정치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쉽게 말해서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를 뭐 청년 그렇다고 정치라고 할 할 수 수 있다. 예. 사회 통념상 청년이라고 하면 20대 하고 30대 후반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있을 수 있고 당사자성을 발휘해서 청년이 직접 펼쳐내는 정치.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청년 정치라는 말이 좀 너무 다양하게 그리고 본인이 원하고 싶은 워딩으로만 혼용해서 써야지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비례대표 중에 청년 몫으로 떨어지는 것. 네. 또 다른 걸로 보면 흰건님 말씀처럼 청년 세대를 대표하는 네. 그런 정책이나 뭐 이야기들을 하는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저희 당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만으로 45세 네. 기준까지는 청년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도 있고 뭐 이런 여러 제도들이 있는데 45세 이하의 사람이 하는 정치면 무조건 이제 청년 정치인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실제 정책의 내용은 뭐 노인을 위한 걸 하든 군인을 위한 걸 하든 일단 나이가 45세 이하면 청년 정치. 사실 더 큰 의미로서의 청년 정치의 워딩은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것을 지칭하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신진 정치인이나 정치 신이라는 단어를 다 덜어내버리고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치환해버려서 새로 정치 신인들이 들어가야 될 정치의 여러 영역들을 그냥 청년 비례 몫이든 청년 정치인 나이가 청년인 몇 명이든 이걸로 퉁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청년 정치라고 하는 것도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짧게 해주시죠. 예, 할 말이 많긴 한데 여기까지 차차 해주시죠. 예. 차차 해주세요. 우리 당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번 지금 민주당에 소속되어 계시고요. 법률적으로는 탈당을 했기 때문에 그렇네요. 소속은 아니고 그렇네요. 근데 그 45세 미만을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참 사회 통념상 너무 올라간 게 아닌가. 그런데 법률상에서는 좀 다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정당에서는 45세로 지금 쓰고 있는데 9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청소년이 청소년. 예. 29세까지가 청년입니다. 근데 다만 법률 중에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인 청소년법 안에 들어가 있는 청년의 기준이 29세까지고 청년들을 가장 크게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취업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 청년 취업에 관한 특별법에 보면 그건 34세까지 우리 사회 전체로 봤을 때 국가적 시스템 안에서 보호가 필요한 계층은 만으로 치면 34세 정도까지인 거고 공천을 받거나 선거를 당내에서 치르거나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34세로 그냥 끝내버리면 혹은 29세로 끝나버리면 그거는 사실 후보자 자체를 성립할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45세 정도를 한다 치더라도 사실상의 정치 신인들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더 문제인 것 같은 게 뭐냐면 45세로 기준을 높여놨다는 얘기는 청년들이 그만큼 성장할 수 있는 요건, 다른 어떤 정치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반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회 통념상 대략 한 30대 중반까지 열심히 정당 안에서 활동을 했을 때 내가 기성 정치인들과 맞설 수 있는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면 45세까지 그렇게 무리하게 연령 기준을 높여놓을 필요가 없었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굉장히 간편하게 그러면 45세까지 청년으로 인정을 하자 그 정당의 어떤 청년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어떤 수준 이런 걸 보여주는 지표 같아서 근데 그거는 정당의 수준을 말한다고 저는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사회가 현재 어느 정도의 단계로 와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 30대 정도까지로 하자라고 하면 이 문제가 훨씬 더 쉽게 해결되고 더 쿨한 정당이 되는 것이냐. 실은 그러지 않는 거죠. 그렇죠. 여성의 비율 왜 그 비율을 맞춰 알아서 경쟁하도록 하지. 우리는 그냥 다 열려 있어 라고 하는 걸로만 두는 게 다 옳은 것이냐. 혹은 여성도 한 10년 했으면 정당 내에서 가산점 이런 거 왜 받으려고 그래? 10년 했으면 그냥 동등하게 경쟁해요. 라고 하는 걸로 말하면 훨씬 더 쿨하냐? 그러지 않는 거잖아요. 저는 반대로 말씀드린 거고요. 그 30대 한 중반 정도 나이까지 당에서 활동을 했을 때 기성 정치인과 경쟁할 수 있을 정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다른 장치를 마련하는 게 우선인데 굉장히 간편하다. 예를 들면 45세 정도 돼도 성장이 잘 안 돼. 그러면 이거 50살까지 올릴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빠른 시일 내에 성장할 수 있는 다른 어떤 정책들을 마련하지 않고 단순히 그 청년 비례 나이 기준을 올린 건 굉장히 간편한 방법이고 본질적인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근데 이게 같은 얘기의 반복일 수 있는데 간편하다고 말하셨지만 어찌 보면 간편한 이것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숫자를 채워서 이제는 시작하는 단계거든요. 뭐 청년 정치라는 걸로 국한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치를 시작하는 사회적 약자의 층들이 있죠. 청년, 여성, 노동, 뭐 장애 혹은 당직자 여러 가지 이제 계층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정치에 진입하는 게 아직은 너무나 멀리 있는 상태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일단 렌트카라도 타서 이 차를 시작을 해봐라 라고 해야지 아니 돈 벌어가면서 일단 그 기반을 알아서 닦아봐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성 장관의 비율을 30% 정도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셨는데 30%를 채우기도 참 지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그 정도의 목표치라도 정해서 일단은 해보겠다라고 하는 선언들이 지금 필요한 것이지 네. 30이면 만족스러운 거냐? 문재인 정부 들어섰으면 50 아니라 100% 전부 다 여성이 될 수 있을 생각을 해야지 라고 하는 것만 주장하면 되는 게 아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봐서는 워낙 극단적으로 정치 신인이나 혹은 나이가 좀 젊은 분들이 정치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정치와 정당의 영역 안에서는 뭐 그게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당선이 일단 되는 것 정당 안에서 그 참여가 중요한 것이어서 그 그룹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시스템이 뭘까라고 하는 고민이 45세 정도의 사람들까지도 정치를 시작하는 신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당선될 수 있는 길들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이분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한 10년 정도 당선자들이 이제 좀 이루어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가 꼭 가산점만으로 이걸 해결할 것이 아니라 다른 뭐 육성 시스템이나 혹은 정당의 제도 정치를 바꾼다거나 이런 걸로 가보자라고 하는 새로운 틀들도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45세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말씀 취지는 이해하고 뭐 현실과의 타협할 수 있는 선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청년 정치인으로 포지셔닝을 하셨었는지 또 그런 관점에서 내가 그래도 국회의원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거는 제일 잘했던 것 같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청년 정치인을 뭐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평가는 좀 갈릴 것 같아요. 네. 처음에 hin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 혹은 청년들 세대를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국한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반대해요. 제가 말하는 청년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청년 정치인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청년 세대를 위한 어떤 정책을 펴라 라고 하는 것을 대변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정확히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시스템 안에서 청년층이라고 하는 다음 세대의 목소리들이 종합적으로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혹은 여성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 성소수자의 목소리가 대변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 측에 들어있는 것이고 어떤 세대적인 갈등 싸움 안에서 노인과 청년이 경쟁하거나 혹은 지금 세대가 나중에 있을 일은 고민하지 않고 지금 당장 우리에게 어떤 혜택을 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지금부터도 그렇고 10년, 20년, 30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에 있어서 지금을 살아가는 현 세대의 관점은 어떤 것인가를 바라보는 그 주장을 펴는 것이지 그러는 과정에 자연스럽게 본인의 당사자성이라는 것이 발현돼서 어쨌든 사회적 약자로서 못 느끼고 있었던 여성의 권리를 국회 안에서 제도와 법률 안에서 혹은 예산적인 측면 안에서 담는 거잖아요. 저는 청년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당장 청년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뭐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했느냐 등록금을 해결했느냐 라고 하는 것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거제도의 시스템이 지금 온당한 거냐 그래서 법률로 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세가 지나면 청년이 끝나는 건데 그러면 30세부터는 주거 문제가 없어요? 이 세대가 30세가 돼서도 필요한 주거 문제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해결할 거냐 40세가 돼서 결혼하고 이제 애를 낳고 했을 때는 또 어떻게 그 정도의 상황일 때는 우리가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고민들을 다 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게 자연스럽게 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는 60대 정치인과는 다르게 제 세대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관점을 바라보고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는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단순하게 네가 청년이 들어간 이름의 법안을 몇 개 냈냐
라고 하는 걸로만 평가한다면 네. 비례대표 중에 당직자 비례대표들이 있으세요? 매번 저희 당원 당직에 네. 들어있어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4년 임기 동안 당직자를 위한 제도적 법률은 몇 개나 냅니까? 그리고 그걸로 평가하나요? 청년을 어떻게 얼마나 대변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런 아젠다나 키트에서 청년의 시각을 얼마나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 그렇죠. 저는 사실은 이제 청년의 시각이라기보다는 우리 세대의 시각이라는 네, 단어를 네, 조금 더 시각. 좋아하긴 네. 하는데 네네. 네. 왜냐면 이제 곧 40이거든. 이미 넘으신 분께서. 네. 네. 근데 그 의원님이 방금 그 청년 정치가 청년만을 위한 정치를 말하는 단어여서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도 청년 정치에만 유독 당사자성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크잖아요. 근데 그 배경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유독 그 생물학적 나이가 청년 세대인 정치인들의 비중이 유독 너무 적어요.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청년 정치인 한 명이 청년 인구 거의 700만 명, 800만 명을 대변하고 있는 한국의 그 의회 구성 현실로 볼 때 이 사람들에게 당사자 정치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청년 세대의 정치가 그 의회에서 굉장히 과소 대표되고 있는 건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그 당사자를 위한 정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여성 정치인이 당선이 되면 여성들이 여성을 위한 정치를 해주세요라는 목소리가 있긴 하지만 꽤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압박이 크진 않은데 청년 정치인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런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요? 실은 그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그 청년 세대들은 전국에 걸쳐 있는 현장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각 대학교들에서의 어떤 문제들도 있고 또 노동권과 관련한 문제들의 이슈에 있어서도 전국에 이렇게 산재되어 있는 활동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 많이 현장을 제가 다 뛰어야 되는 그래도 장하나 의원이 환노에 계시면서 노동 분야나 이런 쪽을 많이 맡아주셨기 때문에 좀 커버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안타깝죠. 더 많은 분들이 계셨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고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세대의 문제가 단순하게 대학교 안에서 벌어지거나 노동 현장에서만 벌어지지는 않아요. 네. 제 변명 같겠습니다만 전 국방위원회만 4년을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거기는 65만 명 장병의 거의 90% 가까이는 20대 초반의 맞아요. 청년들이에요. 맞아요. 그 부대 내에서 벌어지는 문제점들이나 뭐 인권 침해적인 상황들 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저는 자연스럽게 청년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19대 국회로 치면 저는 국방위원회에 있었고 장하나 의원이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었고 통합진보당의 김재현 의원이 또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근데 국회에만 17개 상임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위원회는 사실 우리는 한 번도 못 가기도 했고 청년들 세대가 네네. 근데 거기도 발생하는 문제가 많을 거고 문화예술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네. 실제로 19대 국회에 있는 그 시기에도 젊은 작가들이 생활고에 힘들어서 사망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맞아요. 뉴스는 또 그 영화 제작사나 이런 곳에 있는 분들이 계약서 잘못 써가지고 문제가 되거나 혹은 완전히 극단적인 그 태움으로 네. 사망에 이르는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문화예술과 관련한 청년들의 고민들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토위원회 같은 경우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상임위원회라 그러잖아요. 그 상임위원회에 가서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주거의 모습은 어떤 거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집들을 원한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네. 아니면 실거래라고 하는 것을 관련해서 논의할 때 왜 실거래를 다 한 10억대 아파트 정도의 기준으로 생각해서 실거래라고 생각하냐. 1, 2억짜리 집들은 혹은 5천만 원짜리의 집은 어떻게 실거래화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장관이 답변해 보시라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국토위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 네. 환경노동위원회도 그렇고 뭐 통일위원회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이 빨리 말씀하셨던 지금은 1%도 채 안 되는 이 비율을 원래 인구로 치면 뭐 지금 30%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20, 맞습니다. 30대가. 네. 근데 그만큼을 100%다 동일하게 맞추진 못하더라도 최소한 10%, 15%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면 자연스럽게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각각의 현안에서 대처할 수 있는 일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해요.
이 질문을 또 이렇게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저희 민주당의 우상호 의원께서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어요. 김광진 의원과 장하나 의원을 청년 비례대표로 선발을 했고 청년들과 소통을 하기를 당에서는 바랬던 면이 있는데 자기들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혹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